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8개월 만에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단 8개월 만에 정책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그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에는 분명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8개월 만에 사실상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좀 기대를 했는데 좀 거두지 못한 건가요? 방금 전에도 이제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점유율이 자가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40%의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아시다시피 계속 최근 한 10년 동안에 전세나 월세가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라든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일단 임대주택 사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발표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이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게 되고 대신에 이제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최장 한 8년 동안 한 5%, 연 5% 정도 전세금이 오를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보장책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게 원래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아무튼 이 세제 혜택이 역으로 이용을 되고 있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어서 바꿔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역으로 이용된다는 게 어떻게 이용될 수 있다?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음성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시키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다주택자들은 상당수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이상이거든요. 금액이 크거나 면적이 크거나. 근데 이제 원래 취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들이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뒤잡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대출이 투기 과일 주고 40%가 70~80% 받을 수 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 갭 투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에는 사실은 이렇게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보다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불안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전세를 끼고 산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아니 또 너무 과한 세제 혜택을 준 거 아닌가 이런 비난 때문에 아마도 방향을 설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이제 부동산학과 전문가신데 그럼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랬을 때 12월에요 지난해 이 정도의 예상을 못하고 지금 정책 수립을 했다 스스로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음성적인 전세 시장을 양성적으로 바꾸는 과정에 시간을 두고 갔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과하게 준 거죠. 일단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도 없어지고 양도세도 완화되고 종부세도 배제되고 이런 혜택들이 많거든요. 너무 과하게 준 겁니다, 초기에. 그렇군요. 혜택을 좀 과하게 줬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 저희가 등록 추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제공해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시면 지금 폭발적으로 2018년 3월에는 35,000명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되느냐,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그 세제 혜택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신규 등록자에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갭투자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그런데요. 이제 물론 잘못됐으면 정책이 추진을 하다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이 김현미 장관이 이 정책 수정을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근거로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인터넷 카페 이런 거를 제시를 해서 이제 장관으로서는 이런 자료로 이렇게 정책 수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개인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사실 좀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실제로 이제 실효적으로 이게 법을 개정하여서 시행에 들어가는 건 작년 한 2달 정도밖에 전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에는 정부가 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는데 한 8개월 만에 다시 뒤집었다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나의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거꾸로의 시그널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사실은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이번 달부터 임대차 시장 통계 시스템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임대를 주는 사업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전월세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통계를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이나 추이들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정책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좀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 반응에 따른 하나의 피드백인가요? 정말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은 정답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지역마다 시장이 다 다르고 이것이 불안전한 시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내놔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을 내놓은 지 9개월 만에 이렇게 또 바꾸겠다고 내놓은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나 또는 뭐 일관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세제 혜택을 주려면 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 정기국회가 사실 중요한 임무가 예산안 심사인데 이미 법은 제출이 돼 있고 그런데 갑자기 정기국회 시작 직전에 뒤집는 발언을 하고 이건 상당히 시장이 혼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것처럼요. 정책의 일관성이 일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서울의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집값을 더 이상 뛰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세제 혜택 준 걸 제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재산세를 한 70% 이상을 뭐 깎아준다거나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다 빼버리고 양도소득세도 지금 70% 이상을 지금 그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거꾸로 말하면은 매물을 아예 걷어들여서 다주택자가 그냥 내가 차라리 집값은 어차피 계속 매년 뛰는 거니까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소득을 벌어들이고 나중에서 집 팔아도 되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차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게 정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완책을 동시에 내야 되는데 그냥 금방 확 바꿀 것처럼 해버리니까 혼란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더 비판의 문매를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전세대출 좀 받기 어렵게 만들겠다 해서 정말 비판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이 전세대출 자체는 정말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거든요.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면 그게 그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를 규제한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문매를 맞으니까 또 철회했거든요. 사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 그 근본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월 27일 날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 구역을 투기 지역을 더 지정하면서 처음으로 8번 정책 중에서 공급 정책을 내놨죠.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네네.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해야 되는데 또 역시 수도권 지역이나 또는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면 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호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서울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재건축부터 모두 막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공급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임대 등록 사업자가 아닌 한 8년 동안 일반 매물이 안 나옵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재고주택 물량이 줄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초기에 광명시라든지 또는 안양이나 또는 하남시가 분양 아파트가 30대를 50대일씩 간 겁니다. 신규 분양주택 시장으로 간 거죠. 이게 만약에 또 한 번 틀어막게 되면 재고주택 시장의 물량은 줄어들고 비정상적으로 신규 분양 시장은 또 과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 왜 가격이 오르는지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자꾸 땜질식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이게 물론 정부 발표가 아니고 서울시 발표긴 했지만 용산과 여의도 대규모 개발하겠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부가 직접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지금 추진을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이제 지방단체와 중앙정부가 손발이 안 맞은 건데요. 사실은 서울역서부터 당정역까지 18개 역사를 지어하는 사업이 기본 계획을 잡고 타당성 검토를 한 7, 8년 전에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단계 사업인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당선돼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의도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통째로 개발하겠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취소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정책의 혼선, 손발이 맞지 않은 정책. 이게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투기 과열 지역을 묶는. 올려놓은 뒷북치기죠. 올려놓은 상태에서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게 아마추어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정책을 해도 부동산 정책은 제가 정답이 없다고 얘기했듯이 시장 상황을 얼마나 정밀하게 잘 파악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 상승률 한번 볼게요. 0.09, 0.10대에서 오르던 것이 지금 8월 넷째 주는 0.45%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울 집값은 엄청 오르지 정부는 지금 아마추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오락가락하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나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재고주택 시장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무주택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중소형 아파트의 신규 분양 시장을 노려볼 만하고요.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중대형 평수를 노려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고주택 물량은 지금 당장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물론 오른 가격은 하반 경직성 때문에 아차는 안 떨어져요. 그러나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고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정을 갖고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제 기억에 어떤 정권도 이거를 제대로 뭔가 잡아보겠다 이거 잡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부동자금이 1,500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돈이 또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갖고 지금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투기 세력하고 일반적인 수요자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것처럼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당장 오늘 져가지고 내일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도 기껏해야 3, 4년 뒤쯤이나 주택 물량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정부가 주고 네네. 주택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내놓을 때 예. 이걸 수시로 바꿔가면서 조금 있으면 또 뭔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기대 심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하나 좀 부족한 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은 되고 있지만 보유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